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익대학교의 유현중 교수님 네. 모셨는데요. 제가 오늘처럼 긴장된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뭐 우리 강병천 회장님 그리고 방영호 그 주식농부 회장님 정말 저희 업계에서는 기라성 같은 분이시거든요. 아, 네. 투자의 정말 절대 고수 분들이신데 제가 교수님 방송을 한 6개월 전에 네. 이제 뭐 주말에 네. 뭐 이것저것 보다가 교수님 방송을 딱 한 10분 보고 아니 이분 도대체 뭐지? 네. 이분 도대체 뭐지 하면서 네.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중에 뭘 보셨는데 그러세요 그때? 고인돌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징기스칸이 네. 세계를 정복했는데 금방 또 네. 망하고 로마 제국은 왜 그렇게 네. 오랜 기간 동안 번창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있잖아요. 네. 야, 그걸 듣는 순간 우리 주변에 사실 건축물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야, 이 건축물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네. 정말 충격이었고요. 네.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심리. 네. 아, 그걸 만든 사람은 정복자는 또 그런 의도로 만들고 네. 그 정복자가 의도한 거는 또 대중들은 그걸 보고 어떤 권위를 느끼라고 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하면서 네. 사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네.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보면 네. 다 개인의 심리에 의해서 그렇죠.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그렇죠, 많이 그렇죠. 비성적인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나 아니 왜 저런 걸 만들지 피라미드 왜 만들지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정말 주식 시장의 이 차트가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러네요, 진짜 인면도네. 뾰족한 차트가 있고 그죠? 막 여기서 이러다가 무너지는 차트가 네. 있고 정말 이 많은 건축물이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모르시는 분들은 네. 투자자의 대중 심리나 이런 걸 몰라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제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는 이 건축물이 가지는 의미를 네. 와 교수님이 풀어주시는데 제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 그 뒤로 교수님이 그 셜록 현준 네. 네. 자체 채널 네. 그것도 거의 절반 이상 다 봤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다 못 봤는데. 되게 많이 보셨는데요. 그 40개가 넘는데. 예. 그렇죠. 네. 그거는 얼마마다 찍으세요? 2주에 한 번씩 찍습니다, 저희가. 2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 4편씩 찍고 있어요. 네. 교수님 제발 그 한 100세 되실 때까지 네. 계속 좀 찍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배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래 질량과 뭐 이런 거 건축물에 쌓여 있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수학적이시더라고요. 이거 다 중학교 때 수학이에요. 저랑은 수학의 차원이 이분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과 출신이니까. 그렇죠. 근데 왜 수학을 싫어하는 발명가라고 하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정도 수준은 그냥 그 사칙연산 정도 수준의 그런 네. 것들이니까 제가 뭐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학적인 것들은 대부분 다 물리에서 얘기하는 정력학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에는 정력학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멈추어 있는 것들의 역학들. 근데 그런 거를 상상하거나 할 때는 이제 공간 지각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제가 좀 약간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을 완전히 이렇게 기호와 숫자로만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미적분학도 그렇고 이런 걸로 가게 되면은 저는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분은 저는 재밌어했어요. 그러니까 적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형을 그리잖아요. 일단 그림이 들어가면 저는 다 일단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빗금 친 면적을 구하다 뭐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 되게 재밌었는데 미분 뭐 혹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확률이에요. 확률은 오로지 숫자만 있고 뭐 하나만 삐끗하면은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이 체질이 안 맞아요. 이게 사람들은 제가 성격은 좀 꼼꼼하고 그런 편이긴 하지만은 저는 완벽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박 같은 것들을 견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하나만 삐끗해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가 수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니까 그게 전 안 맞고 근데 미술은 조금 이렇게 그리다가 좀 삑살이 나도 그 다음에 붓으로 다시 메꿀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그래서 미술을 하고 그림이 들어간 수학들 뭐 이런 것들은 저한테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나머지 수학은 확률 같은 수학은 정말 싫어하고. 근데 저보다는 확실히 몇 수 위시네요. 제가 미분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적분 배우잖아요.
적분해서 그냥 포기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적분이 더 쉬워요. 미분도 어떻게든 공식 몇 개 외우면 다 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확률 통계 잘하시지 않으세요? 금융 쪽이 제가 확률 통계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확률 통계 가면은 거의 그냥 찍다시피 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논리적인 사고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제가 하는 확률이야. 네. 뭐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한다니까 네. 다들 뭐 지금 시장에서 막 난리치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과거 한 50년치 보면서 금리 인상했을 때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뭐 그거 10번 중에 5번 올랐네 하면 50% 확률 뭐 이 정도 수준이지 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차원의 확률은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되게 박세익 대표님을 언제 알게 됐냐면은 그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지금은 빚내서 주식을 할 때다. 근데 그 에피소드 그 유튜브를 저도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봐가지고 그때 못 듣고 타이밍을 놓치긴 했는데 근데 그 어쨌든 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나름대로 숫자로든 뭐로든 통계든 그래프든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을 읽어내는 눈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되게 존경하거든요. 자기 분야가 갖고 있는 어떤 한 칼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각이 있는 사람들. 그게 어떤 의사 선생님이건 뭐 주식을 하시는 분이건 아니면 뭐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이건 뭐 여러 가지 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아마 그것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건축 제가 워낙 건축은 정말 문외한인데요. 저희 주식도 약간 정파와 사파가 있다면 예. 그 뭐 빚내서 투자하라. 그리고 또 해서는 안 될 얘기가 뭐 물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 물타기 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냥 물타기해서 존버하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파에서 쓰는 저희 제도권에서 쓰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제야권에서 쓰는 말들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게 제야에 보면 진짜 또 제야의 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도권의 고수보다도 이 제야의 고수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부터도 좀 많이 아이디어도 얻고 그리고 교수님하고도 약간 좀 저는 비슷한 면을 좀 발견한 게 고등학교 때도 교수님 약간 방골 기질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모범생인데 공부 잘하는 방골이 맞으셨죠? 저는 그냥 존재감 없이 조용히 있었던 애였어요. 근데 대학교 때부터는 확실히 방골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방골이셨군요. 그래서 유학생활 시절에도 방골이었어요. 교수님하고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고치라고 자꾸 하는데 내 고집을 계속 부리다가 너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서 학교를 자르겠다 뭐 그런 편지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제가 그 편지를 한 달 지나서 받아가지고 그 타이밍에 제가 어디 이사를 갔어요. 기숙사에서. 그런 바람에 한 달 동안 편지를 못 받아서 계속 버텨서 이 교수님이 이 자식이 편지를 받고선도 고집을 안 꺾는구나. 그러고서 인정했다고. 그래요? 안 읽었는데. 안 읽은 것뿐인데. 근데 나중에 제가 싹싹 빌었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좀 약간 방골 기질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건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것 중에 우리나라 학교 운동장 담벼락 있는 거 그것도 얘기하시면서 실제로 그 공간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과거에 20, 30년 전에는 사실 아파트에도 담벼락이 다 있었었잖아요. 그러다가 과천에 가 보니까 이제 담이 없더라고요. 그럼 담이 없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 동네 아파트에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담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는 뭐 담이 있고 아이들을 가둬놓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학교 다니실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도 이렇게 잘못된 학교 공간에 대한 불만이 많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뭐 불만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사실은 되게 좀 얌전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고 남중을 다니니까 남학생들이 보통 사춘기 때는 되게 좀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는 제가 잘 편안하게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당구장도 같이 가야 되고 뭐 욕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약간 마초적인 것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키도 작고 그러니까 좀 조용하게 그냥 공책 정리 잘하는 모범생 그런 이미지였는데 생각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런 환경들이 전 만족스럽지는 않았고 네. 그렇다고 뭐 그거를 드러내놓고서 뭐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3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책으로 쓰는 거죠. 그러시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대학원 네. 또 가셔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이제 표현도 하시고 네. 그러신 거네요. 그게 건축이 저한테 되게 잘 맞았던 거가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돼가지고 건축 전공 설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창구가 생긴 거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미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업 시간들은 대부분 다 어떤 학자가 연구한 것들을 내가 수동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라면은 심지어는 음악 시간도 누가 작곡해 놓은 걸 연주해야 되고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 되게 저는 싫었어요, 그게. 네. 근데 유일하게 그림만 내가 사물을 놓고 그래도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틀어서 그릴 수 있고 네. 구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저는 그 미술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전공이 들어가면서 설계를 하면서 내 생각들을 표현하고 교수님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내 적성에 맞는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 안에 있었던 많은 욕구들이 그걸로 해소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 교수님도 하고 지금 네. 건축가로서도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특하게 이제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가 저 때부터 그런 거를 허용을 했어요. 아마 전국의 첫 번째 케이스일 겁니다. 겸직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대신에 월급을 적게 줘요. 아, 그래요? 월급을 20% 깎아서 주고 대신에 학교에 하루 덜 나와도 됩니다. 네. 그럼 바깥에서 실무를 좀 하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학생들에게 네. 계속 전수를 해라. 그래서 실무를 놓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저희 과의 건축 설계 전공자하고 산업 디자인 전공하시는 교수님하고 그 두 학과만 그게 이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학과는 다른 학과들은 벤처기업은 만들 수 있죠. 그 벤처기업. 나라에서 벤처기업 만드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많은 공대 교수님들이 그렇게 만드시기도 하고 뭐 미대 교수님들 중에서 뭐 시각 디자인 쪽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자기 회사를 밖에서 만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저도 이제 대학원 갔을 때 그때 어떤 파이낸스 과목을 듣는데 첫 시간에 이제 실러버스라고 나눠주잖아요. 그 나눠주고 이제 앞으로 커리큘럼은 어떻게 가져갈 거다 얘기를 딱 하고 뭐 any question 이러잖아요. 근데 누가 그런 거예요. 당신의 백그라운드가 뭐냐고 딱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교수도 뭐 당황하지 않고 내가 뭐 어디 이제 필드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내가 뭐 어디 은행에 있었고 뭐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제 좀 문화적 충격이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실전 경험이 있는 얘기와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가 접목이 돼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미국식 MBA가 그렇게 좀 경쟁력을 가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저도 미국에 가가지고 대학 유학을 할 때 보면은 교수님들이 다 실제로 필드에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하던 프로젝트들 어떤 것들은 자기가 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학생들 스튜디오로 참여시켜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교육이라는 게 그냥 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교수가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때 한 스튜디오는 대만의 도시 설계를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타이페이시에 타이페이의 그 도시국이랑 거기서 펀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페이 도시국이 클라이언트고 이 교수님하고 그 도시 설계과 교수, 도시 계획 교수, 그다음에 건축과 교수 이렇게 해서 팀이 딱 있고 그 밑에 스튜디오 학생들이 한 스튜디오에 여러 과들이 모여서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우리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디벨롭하고 중간 보고 때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는지 이런 것도 옆에서 보고 배울 수도 있고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제가 교수님 만나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교수님 주식 투자를 하시죠? 네, 조금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하신다고요? 아직 그렇게 여윳돈이 많지가 않아서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큰 돈일 수도 있고 뭐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은 교수님은 주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잘 하실 수 있는 자질을 여러 가지를 많이 갖추셨거든요. 그런가요? 뭔가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까 방골기지 대중하고 이래 좀 다르게 생각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은 아무래도 좀 성장주를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 테슬라의 전기차가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보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게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아 테슬라 저 전기차가 될까 안 될까 그럴 때 이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 남들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 이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림을 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미술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나 이래 보면 그림은 잘 그렸던 것 같아요. 잘 그렸던 것 같고 지금도 시장에 대한 그림은 누구보다 잘 그립니다. 네, 잘 그리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주식을 잘하려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수님 강의에 이 공감 능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예, 그 아까 뭐 지배자가 고인돌을 세웠을 때 그것도 하나의 그 정복지의 대중들에 대한 어떤 공포감과 권위를 느끼게 하는 건축물이잖아요. 심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 심리에 대해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한 공부를 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네, 모릅니다. 아 모르세요? 몰라요. 아,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프랑스의 그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워런 버핏보다는 좀 더 그 전에 계셨던 인물이신데 그분이 주식 투자의 99%는 심리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너무나 공감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은 주식을 잘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그것도 보일 텐데 뭐 저는 항상 사람의 심리를 알긴 하지만은 그게 어떤 심리에 저는 익숙하냐면은 어떤 공간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느냐 그런 심리에는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 주식 시장이 돌아가게 만드는 심리는 그건 전 잘 모를 거예요. 그 말씀하시니까 아까 제가 차트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한번 기회 되시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이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한 450조 돼요. 우선주 합쳐가지고. 두 번째가 LG에너지솔루션 뭐 쭉 있는데 그 차트가 이제 일봉이 있고 주봉이 있고 월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 아까 제가 건축물 같다 했잖아요. 제가 교수님한테 지금 방금 하나 딱 배운 게 아, 건축물을 보면서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펀더멘탈 분석을 잘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재무제표 뜯어봐야 되는데 따분하고 어렵고 용어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90%는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차트를 보면 편안한 느낌을 주는 차트가 있고 어떤 게 편안한 건가요? 쫓아가고 싶은 차트가 있고요. 아. 그 사람이 또 이제 우리 몸에 동물적인 보면 이제 포모 현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포모 현상 때문에 막 이래 급등하잖아요. 내가 여기 쫓아가지 않으면 나만 소외된다. 그래서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희한하게 쌀 때 안 사고 막 쫓아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쫓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마지막 결정을 이 차트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뭐야 이렇게 계속 올라가? 그러면서 사실 작년 요맘때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막 재작년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막 올라가서 거의 꼭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쫓아갔었고요. 작년 말에는 우리나라 주식 차트가 자꾸 무너지니까 아, 저 차트는 무섭고 따분하고 안 돼. 우리나라 주식 안 돼. 미국 주식 봐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차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미국 주식으로 막 옮겨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막 나스닥부터 해가지고 나스닥 시장이 23, 4%까지 빠졌거든요. 그렇게 많이. 예, 불과 2달 만에. 걔는 또 빠지면 또 무섭게 빠지네요. 예, 무섭게 빠집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건축이 주는 어떤 편안함, 뭐 공포심, 이게 차트랑도 똑같은 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방금 딱 제가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건축 평면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종이 위에 그려진 라인일 뿐인데 그걸 보면은 저는 이제 공간이 보일 거 아닙니까? 훈련이 됐으니까. 그리고
공간에 딱 보면은 그 비례감이라든지 이 뭔가 패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직관적으로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크리틱을 받으러 오거나 직원이 크리틱을 받으러 오면은 딱 보면은 그냥 1초 안에 이게 잘 된 건지 아닌지 그냥 알거든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그냥 할 뿐이지 네. 일단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대표님도 보면은 차트 딱 보면은 1초도 안 돼서 직관적으로 예. 아는데 저 같은 사람은 봐도 모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학생이나 특히 이제 재능 없는 학생, 이 친구 설계하면 안 되겠다는 학생들은 설명해줘도 모르고 그래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그런 네.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학교도 차렸거든요. 건축대학도. 네. 근데 그분이 자기가 모든 건축들은 다 가르칠 수가 있는데 비례감은 못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비례감이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상 디자인 같은 거 할 때도 치맛단을 좀 높이면은 뭐 소매도 약간 변화를 네. 줘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타고날 때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직감적으로요. 예, 그래서 아마도 박 대표님은 그 차트를 보는 네. 재능이 타고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선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훈련을 했으니까 평면도나 이런 것들은 2차원의 선이지만 3차원으로 이해하고 거기 더 나아가서 4차원의 시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도 생각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네. 요쪽 계단에서 요쪽에 아래 있는 사람 보면은 서로 어떤 느낌이 나겠구나까지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저는 차트 보면 전혀 안 읽히는 거죠. 아마 박 대표님 차트 딱 보면은 이 회사가 돈의 흐름이 어떻겠구나, 뭐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떤 거구나가 딱 보이실 거라고요. 저는 지금 막 소름이 돋는 게 실제로 말씀하신 거대로 네. 삼성전자의 뭐 30년 차트 네.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던 기업의 네. 무슨 30년 차트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회사의 펀더멘탈하고 역사가 어떻게 될지 막 이렇게 막 느껴지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한 6개월, 1년 동안에 거래된 차트 속에는 보면 이제 거래량이란 게 또 네. 있고요. 네. 차트가 보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어떤 가격에서 또 거래가 많이 됐는지 그 뭐 매물대 분포도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고점 대비 또 얼마 빠졌는지 이런 수치부터 많은 걸 보면서 거기 이제 물려 있는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 뒤에 사람이 보인다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차트 보면서 뒤에 사람이 안 보이면 그럼 하면 차트 안 돼요.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네요, 진짜. 예. 근데 제가 뭐 설계도를 보면 정말 뭐 까막눈이죠. 그게 3차원 공간을 만드는 설계도인데 그냥 평면도의 2차원적이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게 서로 그런 입장일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지식을 뭐 지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문명을 만들거나 뭐 과학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저는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맨 처음에 문명을 만든 것도 농업 경제를 할 때 1년에 한 번씩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나일강이 범람하네. 그 패턴을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턴에 맞춰서 내가 여기를 이때 씨를 뿌리고 근데 언제 물이 다시 빠지고 언제 이게 홍수가 나지를 이 별자리를 보고서 패턴을 또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자리 패턴과 이 시간이라는 개념하고를 연결하는 능력이 또 생긴 거고 그래서 농업 경제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 중에 그 지능의 가장 핵심은 패턴을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박 대표님은 그 복잡한 지식들을 다 딱 압축해 놓은 그 패턴을 계속 읽는 훈련을 하신 거고 저는 그 패턴이 도면이라는 걸로 된 거고 이제 그런 거겠죠. 이건 놀라운데요, 정말. 그 패턴이라고 얘기하시는 순간 저 또 등이 오싹했었어요. 네, 그래요. 이 패턴이라는 걸 보는 이유가 지금 이런 모양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패턴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아까 별자리를 보면서 언제 범람할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경희대 나왔으니까요. 거기 4월 초가 되면 벚꽃이 너무 이제 만개하죠. 그 벚꽃이 만개할 때 그 중간고사가 딱 걸려요. 그 중간고사가 걸려서 그 침침한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중간고사만 끝나라. 끝나면 진짜 이 화려한 벚꽃을 구경하리라 하면 그 4월 15일 전으로 항상 비가 와요.
항상 비가 와서 벚꽃 다 떨어지고. 네, 시험 끝나고 나면 벚꽃 다 떨어져서 없어요. 네, 네. 그걸 4년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항상 이제 4.19 네. 4.19 전에 네. 비가 오고 비가 오고 나서 벚꽃이 다 떨어진다라는 네. 그 패턴을 알고 있고 네. 올해도 똑같았었어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올해도 결국은 네. 비 오고 이렇게 벚꽃이 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관심과 관찰력이 좀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도 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네, 또 그런 일이 또 사람의 심리에 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러면 비슷한 패턴이 나오더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한번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차트가 2007년 6월 달에 스마트폰의 혁명을 일으켰던 애플 아이폰이 나오고 네. 나서 5년 동안에 애플 차트랑 테슬라 차트랑 그래요? 네, 똑같아요? 제가 똑같다라는 걸 보여줬었어요. 네, 실제로 지금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라는 주식도 최근에 고점 대비 뭐 30-40%씩 빠지거든요. 네, 네. 그럼 놀래죠. 혹시 테슬라의 전기차 어떤 혁명이 이게 거짓이었나?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근데 애플도 그랬었어요. 그게 그러면 왜 이렇게 똑같은 패턴이 나올까? 네. 그게 이제 어떤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가 네. 비슷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할 수가. 그게 이제 차트로 나타나는 거고 그 비슷한 성장주를 매매하는 사람들의 또 심리도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기간과 뭐 모양은 똑같은데요. 네. 기간이 과거보다 더 이렇게 압축돼 축소됐어요. 압축이 됐어요. 이 압축은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2007년, 8년, 9년도에는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맞아요.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제 맞아요. 벌써 정보가 너무 스피디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야, 주식 시장이 압축되는구나를 느끼거든요. 그 되게 중요한 발견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건축에서는 그런 것들이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면은 시간거리가 짧아지잖아요. 네. 서울, 부산이 뭐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뚫리고 4시간 만에 가다가 KTX가 뚫렸더니 2시간 15분 만에 가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압축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해서 차트가 시간이 10년 걸릴 게 3년으로 네. 압축됐다면은 지금 공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게 발달을 하면은 공간도 압축돼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거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막 공기업도 내려보내고 그런 일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공기업 내려보낸 다음에 혁신도시도 만들어서 보내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세종시 인구의 원래 목적은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겠다. 네. 근데 만들었더니 실제로 인구 분석을 해보면은 세종시에는 대전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40%예요. 그러니까 세종시 인구의 40%는 대전에서 이사 오히려 대전에서 이사 왔고요. 네. 서울에서 내려간 게 서울에서는 아니고 안 가요. 서울에서는 수서역이 항상 출퇴근 그렇죠. 시간에 제일 그러니까요. 바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시간 거리가 4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1시간 반 정도가 되면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딱 그게 어떤 현상을 만들었냐면은 대구에 이제 KTX가 딱 뚫렸더니 예. 대구에 있는 대형 병원이 망한 거예요. 예. 1시간 반 걸려서 서울에 와서 세브란스 가려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술이 발달할 때 옛날하고는 다른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가 나오니까 시간 개념이 압축되고 그렇네요. KTX가 나오니까 공간이 압축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게 데이터의 전달 속도가 네. 엄청나게 엄청나게. 빨라진 게 그렇죠. 과거 고속도로나 네. 고속열차 생긴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죠. 예. 아, 그렇네요. 근데 재미난 거는 말씀하신 대로 패턴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패턴이 똑같은 거는 사람이 관련되는데 그 사람의 본능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역사는 반복된다 네. 이런 얘기가 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똑같고 네. 뭐 어느 제국이 강대해져 가지고 됐다가 부패하고 뭐 세금 징수 잘 안 되고 그럼 또 쪼개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안 바뀌는 거 하나는 사람의 심리가 안 바뀌는 거죠. 본능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러네요. 똑같은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예. 그렇게 패턴이 반복되고 역사가 반복되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네. 그 패턴에 대한 믿음을 이제 꺾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다. 요 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줘도 네. 역사가 가르쳐줘도 네.
아니야 박정무 이번엔 달라. 네, 그게 너무나 반복되고 있고요. 네. 그게 바이러스가 터졌던 재작년에 제가 이제 빚내서 네. 투자하라고 네. 얘기했을 때 그때도 이제 여러 과거 케이스를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네. 예. 어떻게 되나요? 금리 올라가면 다 주식은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그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제 패턴을 보여드렸었어요. 네. 2004년도가 6월 달에 이제 페드가 첫 금리를 올렸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약간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면 그 전에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닷컴 버블 때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 계속 금리를 올려요. 네. 올리다가 이제 그때는 페드 금리가 이제 6.5%할 때였었거든요. 네. 2000년 초에도 계속 금리를 올려요. 네. 올리다가 나중에 2000년 이제 4월부터 이제 주가가 출렁거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고점에서 떨어지는 패턴도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바로 안 빠져요. 출렁하고 빠져요. 네. 그때도 2000년 4월 뭐 3월 4월 달에 이렇게 확 밀리다가 반등 들어가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박살이 나는데 그렇게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지고 2001년 2년 3년 초까지 경기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페드가 2002년 3년 계속 금리를 낮추거든요. 네. 그러다가 2003년도 초에 이제 마지막 이제 바닥을 치게 되는 이슈가 바로 사스가 빵 터지면서 마지막 공포감을 주는 거죠. 네. 안 그래도 경기 안 좋은데 홍콩에서 무슨 사스라는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이제 다 죽었다는 거죠. 네. 물동량 같은 이런 거나 부분들이 그런 공포감에 이제 바닥을 치고 네. 그러고 나서 최근 1년처럼 랠리가 있었어요. 그 쫙 지수가 올라오니까 앨런 그린스펀이 2003년 1월 달까지 금리를 1%까지 낮췄었는데 네. 2004년 6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첫 금리 인상을 할 때 시장이 또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2004년 우리 4, 5, 6월 달에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24% 빠져요. 근데 지금 거의 24%, 22% 가까이 빠졌어요. 그때 일어났던 현상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네. 그리고 첫 금리를 인상을 딱 하니까 반등 들어가다가 두 번째 금리 인상을 앞두고 8월 달에 또 시장이 한번 뭐야 두 번째 뭐야 또 올리는 거야? 언제까지 올릴 건데 하는데 그때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죠. 왜냐하면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그때도 이제 페드가 계속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올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네. 요즘 아마 신문에서 계속 보셨을 건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한국도 따라. 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그 싼 금리로 나와서 이제 해외 자산에 투자했던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달러를 가지고 이머징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시 돌아갈 거다. 네. 그래서 이머징이나 코스피나 더 박살 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네.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2004년 8월부터 2006년 초까지 17번 금리를 올리거든요. 진짜 가열차게 올랐어요. 네. 말한 대로 호키시하게 말한 대로 가열차게 올랐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장이 폭등했어요. 그래요? 금리를 올렸는데도? 예. 왜 그러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시장이 폭등했고요.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환율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네. 환율이 그때 2007년까지 네. 910원까지 갔을 때가 그때. 네. 예. 우리나라 IMF가 있고 2000년, 2001년, 2002년 요때만 하더라도 1,100원에서 1,300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페드가 금리를 올리는데 계속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오히려 900원까지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상식하고는 좀 다른 다르네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예, 최근에 이제 금리 올렸던 게 2015년 12월 달에 한번 올리고 그때도 시장이 막 요동을 칩니다. 2015년 12월 달에도요. 막 요동을 치고 이제 중국 그림자 금융 다 이제 큰일 났다는 얘기부터 그렇게 되다가 2016년 12월 달에 금리를 두 번째 올리고 그러고 나서 2017년 18년 초까지 우리나라 지수가 2600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비슷한 금리를 올리면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가나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왜 이런 패턴이 나오는가를 이제 우리가 또 막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그죠.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도래하면 경제학적으로 채권자가 불리해지죠.
그렇죠. 돈은 빌려줬는데 네. 물가가 올라가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나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지잖아요. 그런 논리로만 보더라도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결국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부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주가를 이루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 거잖아요. 네네. 예, 세계 1등 애플 아이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도 가격 계속 올렸잖아요. 네. 테슬라도 최근에 자동차 가격 올리고 현대기아차도 최근에 다 올렸었거든요. 그런 제품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써야 되고 네. 스타벅스도 커피값 올렸더라고요. 아. 예. 그렇다면 그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그 규모로 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EPS 증가요. 아. 이렇게 따져보면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물가 상승, 그러네.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네요. 네, 당연한 건데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을 때 이제 임계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건축물도 아마 이렇게 네, 그- 임계치를 넘어서 뭐 폭삭 그럼요. 무너지듯이 그 임계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50층, 70층 쌓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늘 임계치가 중요한데 네. 금리 뭐 0.5에서 뭐 1 올라가는 것 가지고 막 처음에 막 호들갑 뜨고 네. 안 그래도 된다. 예, 임계치 다 다를 때가 중요한 거지.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 공격적으로도 오히려 주식을 해야 될 때인 거네요, 그러면? 거꾸로 그리고- 알고 있었네. 그리고 건축에는 그런 개념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투자 또는 이제 투자를 투기처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는 투기꾼들이 거의 90%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스페큘러티브라고 하잖아요. 스페큘레이터라고 하고 인베스터가 있는데 이 스페큘레이터 투기꾼들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그 스페큘레이터라고 하는 투기꾼은 돈을 이렇게 빌려서 제가 돈 빌려서 한 번씩 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사람 거기다가 또 이건 아니야 하면서 또 공매도 때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요. 돈 빌리는 데 대한 이자 비용이 4%, 5% 괜찮아. 나 어차피 25% 버는데. 근데 이 주가가 너무 올라가 있고 주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주가가 너무 비싸져서 5%, 10% 이번 달에 올해는 이 정도 벌려나 기대 수익률이 이런데 금리가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금리 인상하기 전에 주가가 미리 빠진다 했잖아요. 네. 미리 빠지면서 싸졌어요. 아. 싸져서 제가 보면 올해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한 10에서 15%? 네. 그리고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20에서 25% 아, 그래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의 금리 수준이 시장을 망가뜨릴 만한 임계치에 다다른 금리는 아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국채 금리가 뭐 4% 간다든지 그러면 저는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심리적인 영향을 주긴 하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꺾일 수가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마저도 네. 만약에 안정화되면 뭐 종전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만 이제 지나갔다라는 느낌만 들면 곡물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금리를 끌어올리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꺾이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금리가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워런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니까 그런 건 묻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서